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미 깔린 걸 왜 바꾸느냐는 조롱 속에서 한나라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지금 그 결과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110볼트를 쓰던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꾸기 힘들다. 지금은 못 바꾼다. 나중에 하자고요. 그런데 한국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비용이 아니라 미래 부담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 걸리는 220볼트를 선택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아직도 못 바꾸고 왜 한국은 끝내 바꿔냈을까요? 이건 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미래를 계산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심사해 온 컨설턴트 마테오 로렌치입니다. 제가 그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실사를 명목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선택을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죠. 미국 쪽 실무진은 자신감이 넘쳤고 일본 쪽은 숫자에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기가 미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온 나라 아니냐고요.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서 효율만 조금 다듬은 것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 뒤에 자연스럽게 110볼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깔린 구조는 바꾸기 힘들다는 말이었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너무 익숙한 논리였거든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국 전력 인프라 요약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방대한 110볼트 배선마, 일본은 지역별로 갈라진 전압과 주파수, 그리고 한국은 짧은 한 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미 표준화 완료. 그 표현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별다를 것 없는 선택처럼 말이죠. 저도 그때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거든요. 전압은 기술의 문제이고 기술은 결국 돈과 규모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깔린 것이 많을수록 바꾸기 어렵다는 건 업계에서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병원 공항 데이터 센터 하나만 떠올려봐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런데 회의 중간에 한 장의 보조 자료가 추가로 배포됐습니다. 한국 전력 인프라 전환 이력 요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군가는 흘끗 보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넘겼고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정리하기 쉬웠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롱과 확신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결론이 나온 자리였어요. 이미 다 안다는 태도였죠.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인프라라는 건 그렇게 단순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수십 년을 묶는 선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바꾸기 힘들다. 지금은 못 바꾼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 바꾸는지 정말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롱이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리되고 미국 쪽 자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침착했고 논리는 익숙했습니다. 110볼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이미 깔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배선망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주택, 상가, 공장, 병원, 공항, 데이터 센터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회의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 맨해튼 지하를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벽 안과 천장 위에 켜켜이 쌓인 전선들 한 번에 뜯어내고 다시 까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발표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꺼냈습니다. 전국 단위 전환 시 최소 수조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사비만 그렇다는 전제였죠.
뒤이어 나오는 질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가 끊기면 바로 생명과 안전으로 이어지는 시설들입니다. 발표자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받아치며 결론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못 바꾼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꾸고 싶어도 손댈 수 없는 구조라는 표현이었죠. 일본 사례는 더 복잡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다른 주파수를 쓰고 전압도 섞여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경로의 문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다른 시스템을 들여왔고 그게 그대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통일을 검토한 적은 많았지만 매번 같은 벽에 부딪혔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비용과 사회적 합의, 정치적 책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여기서 누구도 한국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냥 예외처럼 취급됐어요. 규모가 작아서 가능했겠지. 늦게 시작해서 정리하기 쉬웠겠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너무 편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이미 수천만 명이 사는 나라였고 도시와 공장이 촘촘히 깔린 곳이었거든요. 바꾸기 힘들다는 말은 점점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과 구조적 관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장 불편이 생기고 당장 비용이 드는 선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이 그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전제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정말로 못 바꾼 걸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바꾸지 않기로 선택해온 걸까? 그리고 만약 한국이 그 선택을 달리했다면 그 출발점은 언제였을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노트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바꾸기 힘들다는 말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의 회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여러 번 본 내용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전력망 구조, 비용, 추산, 전환 불가 사유. 업계에 오래 있으면 거의 암기하게 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국 쪽 자료가 눈에 밟혔습니다. 회의실에서 너무 쉽게 정리돼 버렸던 그 한 줄 때문이었죠. 표준화 완료. 처음 몇 페이지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 그래프 도시와 속도 산업 구조 변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악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고 정전이 잦았고 농촌에는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던 시기도 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왜 이런 나라가 구조 전환을 고민했는지가 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960년대 후반 검토 시작, 1973년 공식 결정, 전환 목표 220V.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아직 바닥을 기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화가 막 시작됐고 외화를 벌기 위해 공장을 세우던 단계였죠. 이 시기에 전국 전압 전환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정은 여유가 생긴 뒤에 합니다. 돈이 쌓이고 인프라가 안정된 다음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가난했던 시기에 가장 비싼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료를 의심했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출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회의록, 요약, 전력 당국 내부 기술 검토 보고서, 당시 경제 기획 문서. 서로 다른 문서들이 같은 연도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0V 체계로는 향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 손실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함께였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끼는 비용은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표현은 기술 보고서라기보다 전략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구조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220V 전원은 운이 좋아서 더 가능했던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당한 부담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쉬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였죠. 저는 이 자료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의실에서 들었던 조롱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기 힘들다는 말은 언제나 현재 시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시간을 앞으로 당겨 계산한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전압 이야기가 아니다. 선택의 타이밍에 대한 기록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감정이나 인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전력 인프라는 결국 계산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잃고 얼마나 남기는가. 그래서 한국이 왜 220V를 택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류였습니다.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110V에서는 전류가 2배로 흐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전류가 많아지면 전선이 굵어져야 하고 열로 사라지는 손실도 커집니다.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가 됩니다. 이 공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단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110V 체계에서 일정 전력을 공급할 때 필요한 구리 사용량, 송전 손실 비율, 발전 설비 요구량,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220V 체계로 바꿨을 때의 수치 결과는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110V는 유지할수록 비용이 선형이 아니라 누적으로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해마다 손해 위에 손해가 쌓이는 방식이었죠. 이 계산을 회의실에서 공유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류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가정이 과장된 건 아닌지, 손실률이 과대 계산된 건 아닌지 다른 나라 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자료를 대입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질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은 저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쌓이자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선택을 미뤘을까? 시선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장기 시뮬레이션에서 차이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10년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전환을 미룹니다. 정치 임기와 비슷한 기간에서는 전환의 이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20년, 30년으로 늘리자 그래프가 갈라졌습니다. 110V 유지 시 누적 비용 곡선은 점점 가팔라졌고 220V 전환 시 초기 급등 이후 완만하게 안정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가난할 때 이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해진 뒤에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더 깔리고 설비가 더 늘어나면 전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이라는 판단. 이건 기술자의 사고라기보다 전략가의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고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이 계산이 맞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였던 셈이 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220V 전환은 우연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치가 상식을 깨뜨렸고 그 상식 위에 올라가 있던 조롱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계산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실행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수치 검증이 끝난 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웃음은 없었고 장담하던 어조도 사라졌어요. 이제 모두가 같은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계산이 틀렸는지를 따지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계산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느냐는 것이었죠. 숫자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책 결정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발표 자료나 요약본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연도가 있었습니다. 1973년. 이 숫자는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3년은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많은 나라들이 긴축과 보존을 외치던 시기였죠. 대부분의 국가는 이때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변화를 미루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시점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전압을 220볼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언이라는 표현이 특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검토나 연구가 아니라 방향을 박아버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자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갔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기술자 몇 명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 전력 당국만이 아니라 경제기획부처, 재무라인 산업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압전환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일부로 본 겁니다. 단순히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질 것인지까지 연결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감이 옵니다. 1인당 소득은 여전히 낮았고 외화는 귀했으며 산업화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려던 단계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국 배선을 바꾼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 걸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110볼트를 유지하는 선택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비용이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송전선을 더 깔아야 하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220볼트 전원은 초기에 비용이 집중되지만 이후에는 확장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바꾸기 힘들다고 말할 때 한국은 그 말을 뒤집어 해석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비싸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못 바꾼다는 판단이었죠. 선택의 기준이 현재의 편의가 아니라 미래의 자유였던 겁니다. 1973년 결정의 또 다른 특징은 단기 성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20년, 30년 후를 전제로 한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장기 수요 증가, 대응 산업 고도화, 대비 자원 효율 극대화. 이런 문구들은 선거용 구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돼야 할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의 선택이 단순히 용감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비용을 계산했고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를 더 쓰게 될지를 따졌고 그 결과 지금이 가장 싸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전처럼 단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사실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거대한 결정을 정말로 끝까지 밀어붙였느냐는 것이었죠.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프라는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1973년의 결정이 책상 위 문서로 끝났는지 아니면 실제로 전국을 뒤흔든 공사로 이어졌는지 그 실행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의실의 시선은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프라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문서는 쉽게 사라집니다. 남는 건 실제로 땅을 파고 벽을 뜯고 사람들의 일상을 건드렸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였는가?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자 전화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20볼트로 바꾼다는 건 숫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건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정집, 상가, 공장, 병원, 학교, 관공서.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면 예외가 없었습니다. 벽 안에 숨겨진 배선을 전부 교체해야 했고 콘센트와 분전반 차단기까지 함께 바꿔야 했습니다. 이건 한두 해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처음부터 220볼트로 설계했고 기존 건물은 지역별로 순서를 정해 들어갔습니다. 공사 일정은 촘촘했고 불편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씩 전기가 끊겼고 소음이 발생했고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왜 멀쩡히 쓰던 걸 뜯어 고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장은 더 어려웠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전환 작업은 명절이나 휴일 심야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작업자들은 쉬지 못했고 공사는 늘 촉박했습니다.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은 임시 전원과 예비 설비를 동시에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기술 토론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사회 전체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관리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전환 기간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32년입니다. 이 숫자는 회의실에서도 모두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정책 우선순위가 몇 번이나 달라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달라졌을지언정 방향은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프라의 본질을 다시 느꼈습니다. 시작보다 어려운 건 지속입니다. 시작은 결단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속은 매년 매번 같은 질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돈이 드느냐?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느냐? 실제로 그런 비판은 계속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 돈을 다른 데 쓰자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많이 왔으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유혹은 언제나 있었을 겁니다. 주요 도시만 바꿔도 체감 효과는 충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마지막 외딴 지역까지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효율이나 체감보다 일관성을 택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 프로젝트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 프로젝트였다면 중간에 멈췄을 겁니다. 정권의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끝냈겠죠. 이건 그보다 훨씬 집요한 성격의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쓸 구조를 깔아두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참교육은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국은 계산한 대로 실행했고 실행한 것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바꾸기 힘들다는 말은 여기서 힘을 잃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이미 32년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긴 공사가 끝난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말로 그 선택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는가? 회의실의 질문은 다시 한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이라는 연도가 자료에 등장했을 때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즉각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방향을 정하고 2005년에 마무리했다는 건 단순한 완공 시점이 아니라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시작한 사람과 끝낸 사람이 다르고 그 사이에 나라의 모습 자체가 바뀐 기간이었습니다. 전환 완료 보고서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대대적인 성과 발표도 없었고 축하 행사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전국 표준화 완료라는 문장과 함께 기술적 지표들이 정리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 조용한 완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전력 효율이었습니다. 생산 대비 실제 사용 비율에서 한국은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손실이 적었고 그 차이는 해마다 누적됐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체감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5년, 10년을 쌓자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확장성이었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질 때 한국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을 새로 까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변전 설비 증설도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110V 체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같은 수요 증가를 맞이할 때마다 추가 투자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구조의 차이가 그대로 비용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고전력 산업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은 전력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인프라가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220V 체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 설비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넓었습니다. 이건 기업의 개별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장을 기술력이나 기업 문화로 설명하던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한 겁니다. 설명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그 이전에 깔린 구조를 무시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자료를 다시 놓고 비교하자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110V 구조에 묶여 있었고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보완책을 덧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효율 개선은 가능했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매년 조금씩 벌어졌고 2010년대를 지나며 구조적 격차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처음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꾸기 힘들다. 지금은 못 바꾼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언제까지 묶이게 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2005년 이후의 데이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였습니다. 선택은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하지 않은 나라와의 거리를 조용히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결정 격차라고요.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 말입니다. 회의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저는 처음 이 자료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콘센트 하나로 시작된 가벼운 조롱과 확신에 찬 단정들 말이죠. 한국은 따라온 나라다. 이미 성공한 나라들이 못 바꾼 걸 한국이 했을 리 없다는 말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그 어떤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건 기록이었고 실행이었고 중단하지 않은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0볼트가 나쁘고 220볼트가 좋다는 단순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 선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얼마나 드나? 지금 얼마나 불편한가? 한국은 다르게 물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묶이게 되는가? 이 질문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1973년의 결정은 당장 박수를 받지 못했고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눈에 띄는 성과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중단하자는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유지됐습니다. 그건 기술의 힘이 아니라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인프라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매번 불만을 감수하고 매번 다음 세대를 이유로 버텨내는 일입니다. 한국의 220볼트 전환은 그 집요함의 기록이었습니다. 말로 미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땅 밑에 전선을 깔아 미래를 고정해 놓은 선택이었죠. 이제 다시 미국과 일본을 보게 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못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일찍 성공했고 너무 많은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의 폭을 좁힙니다. 지금도 돌아가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한국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른 추격자도 운이 좋았던 사례도 아닙니다. 미래를 먼저 가정하고 그에 맞춰 구조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멀리 계산했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전압 하나로 나라를 평가하는 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도로, 통신, 전력, 교육.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선택하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구조로 돌아오고 선택한 대가는 자유로 남습니다. 한국의 220볼트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 다음 세대를 택했다는 기록입니다.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연설이 아니라 인프라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지금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콘센트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꽂고 빼는 그 자리에 수십 년 전 내려진 하나의 질문과 그에 대한 집요한 실행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